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꼭 소금이어야 할까? 물보다 농도가 높은 재료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가 볼 거예요. 김치를 담근다고. 네. 김치를 담그는데 아이스티, 코코아, 레모나, 커피, 포카리. 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 아이스티 가루. 복숭아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탁. 복숭아 탁. 김치. 오. 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야. 복숭아 김치. 저렇게 넣네요, 중간중간에. 네. 자, 이론적으로는 배추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배추의 숨이 죽을 겁니다. 와, 잘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진 모를 일이죠. 전 아이스티는 될 것 같아요. 오, 아이스티 배추. 자, 코코아 들어갑니다. 코코아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 코코아 순수하게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녹거든요. 제발 대라, 효정 틀리게. 코코아 다 쭉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소금. 자, 소금으로도 하시네요. 예. 네. 뭐 평범하게 통상적으로 되는 아니, 것도. 저거는 이제 물이 많이 나올 일반적인 우리. 근데 소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저거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 쏟은 거잖아. 소금에 배추를 묻은 거 아니에요? 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줄 알고 하루가 지난 배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와. 예, 보이네요. 물에 잘 녹는 것들은 대부분 잘 절여질 테니까요. 예. 보니까 비타민 가루. 야, 물이 엄청 나가지고 야, 배추가 절여진 게 확실히 보입니다. 보이세요? 오, 신기하네. 자, 이쪽 아이스 가루. 숨이 팍 죽었어요. 난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스티 맛 섬유질. 근데 괜찮으면 팔아도 신기하네. 그렇죠. 보이세요? 반짝반짝 물 나오는 거? 숨이 팍 죽었습니다. 거의 소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진짜로 절여진 건가? 진짜로 절여졌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타민. 보세요. 일단은 숨이 죽었어요. 오! 힘이 납니다. 야, 진짜? 비타민 배추. 얼마나 단 거야 이거? 야, 힘이 나고 있어요. 이온 음료. 저 이온 음료죠. 이온음료. 저것도 맛은. 저는 몰랐어요. 어떤 이온 음료인지. 레몬이네, 레몬. 레몬 김치. 커피 가루는 되긴 됐습니다. 근데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코아 가루. 이 가루는 아예 1도. 그렇죠, 보세요. 코코아 가루가 배추 안에 있는 쌩쌩합니다. 수분을 오히려 지켜줬을 거예요. 삼투가 작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이 움직이려면 먼저 외부에서 빨아들인 공기를 압축시켜야 하는데요. 압축된 공기가 연료와 만나 연소되면 공기의 온도가 1600도씨까지 상승해 블레이드가 회전하게 되고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조형희 교수는 가스터빈 부품 중에서도 1600도 고온에 노출되는 블레이드 부분을 중심으로 냉각 설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블레이드의 어떤 부분이 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폴리싱 잘했고, 문제 없습니다. 회전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저희가 이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캐스팅된 부분을 파놓은 게 되겠고, 이 부분이 나프탈렌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왜 나프탈렌을 채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프탈렌은 상온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질 전달 실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탈취제로 많이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블레이드에서 중요한 열 전달 측정 물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열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나프탈렌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블레이드 주위로 공기가 지나가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표면에서 나프탈렌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블레이드 주위의 공기 흐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나프탈렌이 많이 날아간 곳은 열 전달이 많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레이드 조립하러 가자. 나프탈렌 코팅을 마치면 터빈에 블레이드를 장착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터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고속 회전하게 되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상 시동 전에 확인하고 시험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자. 스위치 킬래? 한 열에 90개의 블레이드가 붙어있는 터빈의 균형이 맞으면 터빈을 가동시켜 점점 회전 속도를 높여 공기압이 열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응 실험을 통해 측정합니다. 그 후 블레이드에 유입된 공기로 인해 나프탈렌이 승화된 부분을 진단하는데요. 나프탈렌 실험의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LVT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프탈렌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정 장비를 이용해 나프탈렌이 날아간 깊이를 측정해 블레이드 표면의 열 전달량을 확인해 봅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열 손상이 크거나 작은 부분을 미세하게 잡아내서 손상 부분의 정도를 기록한 후 측정한 깊이를 열 전달 결과값으로 환산하게 되면 열 분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가 지금 조금 전에 실험한 결과인데 요 블레이드를 우리가 코팅해서 이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측정한 결과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한 색깔 이 부분이 요 전면부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또 보면 요 팁 부분이 열부하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전면부하고 팁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냉각해야만 수명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CT나 엑스레이 등 질병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에 쓰이는 각종 영상 진단 장비들. 하지만 이 장비들은 고해상도 영상 출력을 위해 일정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의료용 진단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엑스레이나 CT는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꼭 사용을 해야 되지만 방사선 피폭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이제 부작용이 다 발생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방사선을 줄여줄 수 있는 저감체의 소재를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료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줄여준다는 이 기술. 이 기술이 가장 활발히 쓰이는 곳이 있다. 저희 장치는 2022년 10월부터 런칭이 돼서 국내 동물병원 약 100군데 정도 엑스레이용 제품으로 장치가 납품되어 있고요. 시험용 장치는 약 20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탈부착하는 방식이라는데 설치는 시험 장비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 장비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외부에서 잡아주는 볼트로 조여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엑스레이 검사기기는 그냥 꽂기만 하면 끝! 너무나도 쉽다고. 이렇게 이미 많은 병원에 적용돼 쓰일 만큼 사용법도 쉽고 방사선 저감 효과까지 뛰어난 기술자의 장치. 원전에서는 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고밀도의 차폐체를 사용. 이 경우 고밀도의 물성으로 인해 방사선이 반사되곤 했다. 의료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뭐 CT 시험 같은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X선인 겁니다. 근데 이 X선을 차폐를 해버리면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재는 이제 차폐체 개념이 아니라 저감체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차단이 아닌 저감 방식을 택했다는 기술자.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밀도가 좀 낮은 소재예요. 방선을 쏘게 됐을 때 그런 방선이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즉 전자적 충돌을 일으켜서 그런 충돌에 의한 감쇄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필터링 역할을 하면서 소재가 이제 방선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자의 방사선 저감 장치. 어느 정도로 방사선을 줄여줄 수 있을까? 요거는 122kilo 일렉트론 볼트라고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CT에서 쓰는 에너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에너지의 방사선이 1초에 약 한 860개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술자의 저감 장치를 적용하면 과연 방사선이 얼마나 줄어들지 시험해 봤는데 저감 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후 과연 얼마나 저감됐을까? 차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122kilo 일렉트론 볼트의 감마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99.9% 이상의 차폐율을 보였습니다. 실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투시 장치에서도 기술자의 저감 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는데 저희 장치가 없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비폭되는 값은 79.15 마이크로그레이가 나왔었고요. 저희 장치를 장착한 후에는 27 정도의 마이크로그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60% 정도 저감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의 두께는 단 5mm 때문에 의료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저감시키고도 화질 저하 없이 선명한 투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선을 줄이면서도 영상의 간섭을 주지 않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감체를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김석훈입니다. 지난 3월에 한국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1,300여 개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땅 속에 남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최강기업은 플라스틱 대체제인 나무 제품으로 지구 자원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친환경 제품 전문 업체 이우연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강기업 대표 이우연입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시는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09년 친환경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고 이후에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제 개발을 통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의 나무 용기 제품을 개발한 친환경 전문 업체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일회용 용품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통 플라스틱을 말하는 건데 이게 목재라고 그러면 사실 일회용 제품도 편하게 좀 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회적인 현실을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일부 재활용이 되고 대부분이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 소각을 통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땅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썩지 않아서 주된 토양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환경 오염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자연 친화적인 목재를 가지고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제품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셨으면 이제 한 14, 15년 정도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간의 고생도 많으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마 같은데요. 네네네. 이게 또 저희 최강기업까지 이렇게 어이구 이게 새겨주셨는데 저희 집은 그냥 일반적인 평면의 나무 도마인데 이거는 좀 조각조각 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고 이게 어떤 도마인지 좀 설명을. 이 도마는
앤드 그레인이라는 공법으로 제조한 도마입니다. 원목이라는 원구체를 가지고 평면으로 절단을 하여서 그 평면의 끝단부를 세워서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우리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들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로로 자르셨다는 거죠? 세로로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한 겁니다. 훨씬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제조를 하게 되면 물성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휨이나 뒤틀림이 덜합니다. 기존에 제조하는 방법보다는 다소 공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또 좋은 점은 원재료인 목재를 많이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조 방법입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땅한 실험시설 하나 없이 가스터빈 연구를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3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연구의 최전방에서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며 최초이자 최고가 되어야 했던 조형희 교수. 직장에는 그동안 꿈을 현실로 만든 흔적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뿌듯해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 제작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입니다. 그 속에는 조형희 교수의 땀과 눈물이 섞인 냉각 기술도 함께 담겨 있죠. 저희가 2012년도에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를 기획하고 14년도부터 D사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개발이 끝나고 그것이 지금 서부 발전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최첨단 공학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미국과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만 그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가스터빈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가스터빈 제조사는 지멘스 같은 데는 한 10m 이상 가까이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GE 같은 데는 그나마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는 못 보지만 외부에 있는 망냉각 골이 설치된 위치, 형상 또는 방법들을 각각 보고 와서 저녁에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스케치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찾고 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당찬 포부를 잃지 않았던 조형희 교수. 고장나서 쓸모없어진 가스터빈 부품들을 구해와 직접 잘라보고 분석하며 역설계 방식으로 조금씩 기술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초창기에 역설계를 개발할 때 당연히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어진 제품을 커트하고 또 엑스레이 촬영해서 도면을 입수했지만 실제 도면대로 하다 보면 세라믹 코어가 깨져서 실패를 반복했고 세라믹 코어의 두께가 0.7mm 정도 돼 있었는데 그 경우는 도저히 주조가 안 돼서 궁극적으로 0.8mm로 늘려서 주조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 제품을 연구하면서 우리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런 기술력이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가스터빈 국산화에 사용된 그런 밑거름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현장 말고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현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사 부분이나 장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요즘 의뢰가 많으신가 봐요. 네네. 오, 그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바쁘지만 어쨌든 저희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참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향이죠? 굉장히 건강한 향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앞에 있으신 게 이제 파인치드라고 저희가 원래 피톤치드에 소나무 송재를 정제를 해서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폐렴균까지 잡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첨가를 해서 네. 특허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장비 내부에 피톤 치드를 이제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네. 장비가 작동이 되면 자연으로 휘산이 되거든요. 우와. 그러면 장비 내부하고 덕트 내부까지 이제 항균하고 탈취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와, 집에 있으면은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그렇죠. 네. 우리 집이 산인 것 마냥 네네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네요. 애완견들 요즘엔 많이 키우시니까 네. 그러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냄새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저희한테 건강한 정말 삶의 네네. 질을 선물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 지금 뭔가 바쁘게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루에 250개에서 300개 정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배선, 케이스 조립, 필터 조립, 그다음에 검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신경 쓰는 공정이 있다면?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지금 이 제품에서 지금 온도 센서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온도 센서요? 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조그만 거요? 네. 지금 이 온도 센서가 잘 작동이 돼야지만 지금 이 양쪽에 있는 OA와 EA 댐퍼가 닫히면서 네. 바깥으로 나가는 열기를 저희가 다시 내부로 순환시켜서 열 해수를 하는 겁니다. 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전수 검사를 해서 네. 소비자한테 갔을 경우 문제가 없도록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만드시고 검사까지 하시니까 머지않아 곧 1등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업계 일을 넘어서 명품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꿈입니다. 명품 기업이 되는 것이 꿈이다. 헉, 마인드까지 명품이시네요. 콩콩콩! 오늘의 주제는 콩입니다. 네. 아니 어렸을 때는 사실 뭐 밥에도 콩도 막 골라서 막 빼내고 이렇게 안 먹고, 예? 그리고 또 도시락 반찬 콩잡아 싸주면은 막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나이 들면서, 뭐 콩밥도 좀 땡기고, 예. 두부 진짜 맛있고, 예. 콩국수, 그리고 맛있죠? 콩잎 하자 탁, 흰 쌀밥 탁. 그렇죠. 콩이 잘 아시다시피 이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렇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최대한 40% 정도가 들어있고 콩에 와. 지방이 20% 그리고 탄수화물이 30% 그 밖에도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A, D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죠. 오. 네. 근데 어쩐지 네. 이걸 왜 갖다 놨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강낭콩도 있고, 네. 저쪽에 뭐 완두콩도 보이고. 완두콩, 네. 밥 먹을 때 먹는 이거 이게 검은 콩도 몸에 네. 좋다라고 해서 한참 많이들 먹었어요. 그렇죠. 예. 서리태라고 또 많이 사들 드셨죠. 그래서 콩과 식물은 전 세계에 약 2만 종이 분포를 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혹시 콩의 원산지가 어딘지 형님께서는 아시나요? 뭐 아무래도 뭐 현재까지 막 우리가 뭐 주식으로 먹거나 뭐 다양한 콩 요리가 이 발달한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콩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 최초의 콩 원산지는 사실 만주 그리고 한반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상 한 5,000년 정도 전에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로부터 이 네. 콩을 재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청동기 시대 들어와서 동북아시아에 보편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두만강의 그 두가 콩 두자를 쓰거든요. 진짜요? 네. 콩 두자 이렇게 두자를 그렇구나. 씁니다. 그래서 콩을 가득 실어 나르는 강이라는 뜻의 이제 두만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콩과 함께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슈퍼푸드. 네. 이 콩의 원산지가 바로 이 땅이라는 거. 뭔가 우리 어깨 이게 좀 올라갑니다. 우쭐해지고. 네. 사실 뼈화석은 드물게 나오지만 공룡알 화석은 발자국 화석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은 알 자체로
또는 알둥지를 이뤄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공룡알 화석은 백악기 시대의 것입니다. 발굴 지역을 살펴보면 1972년 경남 하동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남 쪽 해안에서 특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을 통해서도 공룡의 생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 화석을 슬라이드한 후 지질학 연구에서 쓰이는 나만 분광기로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다양한 가설이 오가면서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약간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설 단계가 서서히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외부의 무게에 굉장히 잘 견디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면은 그 지금 화석 중에 이제 부모가 어미 공룡이 이제 알을 이렇게 품었을 거라는 이런 관찰이 조금 되는 화석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보호만 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 공룡이 체온이 뜨거웠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뜨거운 체온을 알에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품었을지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는 화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알의 구조가 정말 단단한 게 맞다면은 이제 어미가 이렇게 자기 몸무게로 눌렀을 때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룡의 행동들이 화석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가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멸종됐지만 좀 더 친숙한 공룡이란 존재를 만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가 거듭되면서 공룡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룡알 나오는 종류라던가 아니면 뭐 특징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남중국에서 사실 엄청 공룡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은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남중국 알이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이제 최소한 그쪽에 살았던 공룡군들이 한반도에 살던 거랑 하등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 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